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인권옹호자 포럼 제5 세션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좌장을 맡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원장 전정희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아마 오시기도 쉽지 않으셨을 테고, 또 이렇게 마지막 세션까지 기다려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세션에서 다루게 될 건 이제 여성 분야이고요. 전체 주제가 전북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 정책 현황과 인권 증진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국가적 과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실감 있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 발표해 주시고요. 두 분은 토론을 해 주시겠는데요. 먼저 발표해 주실 분들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의 백미록 연구위원님이십니다. 네, 전북연구원 사회변화 대응팀의 이주연 책임연구위원이십니다. 네,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언니들의 병원놀이 활동가이자 산부인과 전문의이신 박슬기님 오셨습니다. 전주여성의 전화 상담소 활동가 전은희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4시 20분에 시작해서 5시 40분까지 80분 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한 20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은 15분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분 정도는 이제 플로어의 질문과 답변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백미록 박사님께서 재생산 권리를 통해 본 전북자치도 저출산 정책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여성가족재단 여성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백미록입니다. 제가 와서 그 자료집 사이에 있는 설문표를 봤는데요. 마치 중간고사 시험 같은 문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발표는 재생산 권리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문항에 답할 수 있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제목은 재생산 권리를 통해 본 전북자치도 저출산 정책 현황과 과제입니다. 다음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으로서 성재생산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와 사업을 중심으로 전북자치도 저출산 정책을 분석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기반해서 향후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권으로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년에 멕시코시티에서 세계 여성 대회라는 것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성 인권의 개념으로서 처음으로 이 재생산 권리라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이후 1994년 카이로에서 국제인구개발회의가 개최되는데요. 이때는 여성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개인과 가족에 대해서 인권으로서의 재생산 권리,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179개국이 이 행동 지침을 따르기로 결의하였고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이 179개국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94년 이후에 이제 10년 단위로 전 세계 국가들이 얼마나 이 이행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는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성과 재생산 권리 증진은 전 세계 국가의 책무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기관하는 관장하는 기구인 UNFPA, 즉 UN 인구 기금인데요. 현재 이제 이 기금이 자신들의 기관을 소개하면서 본인들은 성과 재생산 건강 에이전시다, 기구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생애 모든 단계에서 성과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는 이제 기관의 책무, 인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제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생산 건강권의 보장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주체들이 자신의 몸과 관련된 어떤 사안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진다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가족의 복지와 미래 세대에 대해 연속적인 영향을 인식한다는 것이고 출산과 돌봄에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평등 증진의 목표와 연결된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성과 재생산 건강권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개인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고요. 권리의 보장의 수준은 재생산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서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재생산 건강권은 이런 이슈들에 대응합니다. 의도하지 않는 임신을 했다거나 안전한 임신 증지가 부족한 상황이라거나 산모 사망이나 장애, 성매개 감염, 젠더 기반 폭력,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기타 문제들에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성재생산 건강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는 첫째, 정확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또 적절한 비용의 피임을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만족스럽고 안전한 성생활과 재생산에 대해 시기와 빈도를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세 번째는 성병에서 자신을 보호할 정보와 권한을 가질 권리를 말하고요. 끝으로 아이를 갖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 그리고 숙련된 의료진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목에서 rights라고 권리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권리들을 세부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재생산 건강권은 임신과 출산 뿐만 아니라 피임과 임신 중지 그리고 섹슈얼리티 건강권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2019년에 낙태죄가 폐지되고 이후에 만들어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제4차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부터 어떤 이제 임신 중지에 대한 권한을 권리로서 반영하는 것이 이제 정책의 무대에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4차 계획에서 추진 전략 5번을 보면 생애 전반의 성재생산권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3개 과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세부 과제들이 각각 3개씩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모자보건 중심에서 좀 벗어나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로 가자라는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저는 발표에서 이제 성재생산 건강권 중심으로 지역의 재생산 정책을 분석하고자 분석 틀을 구성했는데요. 정책 근거, 목표, 내용, 대상 4개의 범주를 나누고 각 권리의 차원들에 따라서 분석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리 차원은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 있는가. 그래서 3가지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세 번째 지역의 성별, 연령별 정책 여건을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 목표로서 재생산 건강 및 권리가 1차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살펴보았고요.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3가지 기준으로 살펴보았고 여기에서 원하지 않는 임신을 종결할 권리를 여성에게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정책 내용에서의 두 번째 권리 차원은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 향유권입니다. 여기에서는 월경과 피임 및 성매개 감염성 질환, 임신 중절, 난임 4요소를 모두 살펴보았고요. 여기에서는 젠더폭력 예방과 같은 기준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정책 내용 권리 차원의 네 번째는 재생산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를 충분히 접근하게 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정책 대상에 대해서는 보편적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느냐라는 권리 차원에서 분석 기준에서 특히 지역을 포함하여서 지역, 연령, 건강 상태 장애 여부, 인종, 성적 지향과 무관한 보편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성평등한 재생산 건강 및 권리 차원에서는 재생산권을 남녀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분석 틀을 적용한 전북자치도 재생산 정책의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총 8개의 현행 조례를 살펴보았고요. 조례 분석 결과 모자보건의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조례는 현재 있지 않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제16조에서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경제적 지원 근거라든지 지역 여건을 반영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책 대상에서는 모자보건 조례에서 제2조에 이제 모성을 정의하면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모성은 임산부, 가임기 여성이 되어서 가임기 여성이라 하면 현재 통계청 기준으로 15세에서 49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연령대에 속하는 모든 여성이 모성으로 동일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행 연구에 따라서 여성에게 선택권을 준다기보다는 이 연령대에 속하는 여성들은 모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책이 출산을 강압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에서 이제 모자보건 사업이라는 조항을 잔존을 하면서 모성의 생식 건강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모성을 의무로 교정하고 있는데요. 모성은 이러한 자신의 생식과 관련해서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모성을 위해서 자신의 건강을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가임기 여성 전체의 의무로 규정한 부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조례 분석 두 번째 결과는 난임 정책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데요.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가임이라는 정책 용어의 등장인데요. 가임은 임신이 가능하다. 어떤 생물학적 능력인 거죠.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보존하는 것, 자원화하는 것이 이제 한 흐름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가임력의 보존과 지원이라는 것이 정책 목표로 등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 정자의 동결 보존 사업, 그리고 보조생식술과 그 준비 행위 등을 지원하는 장래의 임신 목적의 난자와 정자 동결을 보존하는 사업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재생산 권리에서 내 몸에 대한 모든 권리와 미래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였는데요. 그 기준에 비추어서 이 조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책 대상 항목과 관련해서는 가임 및 난임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지원의 대상을 도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민 모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자치구에서 44세 이하 기혼 여성으로 제한을 했다거나 그 연령이나 성별이나 법률론 중심의 지위를 규정한 것과는 구별되게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남녀라고 하고 있고 또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포괄성을 띠고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신, 출산, 양육 지원 대상 장애인 가정을 지원한다라는 항목에서는 모에 한정하지 않고 부를 포함하고 있고 장애 단계 또한 여러 단계를 함께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례 현황 세 번째 흐름은 이제 인구 관련 조례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새로운 흐름은 이제 저출산이 인구 소멸 위기와 결합하여서 이제 마치 하나의 문제처럼 정책 문제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위기 담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도민이 이제 결혼과 출산과 양육의 가족 친화적인 가치관으로 이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러한 교육의 이제 전제는 전 도민의 의무의 어떤 출산을 연결한 이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16조에서 출산 장려 캠페인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산 장려라는 우리의 과거 시대에 이제 국가가 선택권에 개입했던 어떤 이제 흐름에 잔존하는 그 용어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분석인데요. 사업의 분석 대상은 2024년 저출산 고령사회 전북자치도 시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341개 과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재생산 정책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특히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부분에 들어 있었는데요. 전북자치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또 서남권 소아외래권 진료센터를 설치하고 난임 지원책을 도 특화형으로 지원을 해서 소득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은 이제 의료 공백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의료 접근권의 편차를 해소하고 있는 이제 고무적인 정책들로 보입니다. 다만 재생산 주체로서의 청년을 설정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구 소멸의 위기와 저출산이 결합한 정책 문제로 등장하면서 이제 재생산의 주체는 여성이 아니라 청년이 된 거죠. 그래서 청년층의 순유율이 매년 증가했고 결혼을 기피했으며 초혼 연령이 상승했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출산을 대응하기 위해서 지역에 정착해서 결혼하면 곧 임신할 것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년부터 22년 사이 예산이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때 신혼부부 이제 청년 임대 보증금 뭐 이런 청년의 가구 형성 조건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건수와 합계 출산율이 감소세가 같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 이제 정책 문제의 사고 방식에서는 청년들이 재생산을 해야 한다라는 어떤 정책의 압력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2023년에 이제 전 정권에서 저출산 추세 반등을 위한 인구 비상 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합계 출산율의 정성적 목표를 설정하고 반드시 상승시켜야 된다라는 대대적인 이제 위기 담론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때 조혼인율이 굉장히 낮다.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가장 낮고 초혼 연령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뭐 한 명대가 붕괴됐다는 이제 위기 담론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장래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평균 연령이 55.2세가 돼서 이제 생산성이 낮아진다고 했는데 55.2세는 결코 낮은 우리가 앞서 세션에서 봤지만 결코 낮은 생산성이 낮은 연령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 전북자치도 시행 계획을 보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이라는 비전으로 두 번째 목표에 출산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 1-1에 임신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세웠고요. 그래서 이 안에 분만 취약지를 지원한다거나 공공산후조리원을 구축하고 산부 신생아 건강 의료 지원을 확대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소아 외래 진료센터와 어린이 전용 병동 설치를 통해서 소아 필수 의료를 제공하겠다라는 정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전국 단위에서 봤을 때 전북이 지역으로서 위치하는 지역에서 어떤 재생산 건강권을 누리기에 취약한 위치를 보완하는 정책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역 간 계층 간 모자보건 서비스의 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정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정책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인데요. 정책 목표로서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개인보다는 청년이나 부부, 가족을 정책의 주체로 호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의 목표를 명시한 조례와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 단위에서 재생산 건강 권리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출산, 양육, 뭐 임신, 출산, 친화, 일가정 양립, 가족 친화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책 내용 부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재생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봤을 때에 스스로 그러니까 출산을 한 결과에 대한 지원은 눈에 띄고요. 그래서 특히 현금성 수단, 출산 지원금이라든지 임신 축하금이라든지 출산 장려금 지원 정책이 여전히 많은 시군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출산과 결혼을 동일시하면서 결혼을 하도록 하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연애와 결혼을 장려해서 이제 커플 매칭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와 같은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출산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결혼 축하금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 대해서 그리고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책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 향유권을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정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의료 접근권에 있어서의 지역 격차, 계급 격차를 보완하는 노력들은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고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책 외에도 출산 취약 지역의 임산부를 이송하는 지원 사업, 그리고 출산 여성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은 중위소득 80% 미만 가구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은 다소 고무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과 재생산권은 이제 임신과 출산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데요. 월경과 난임,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책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피임이나 임신 중지에 관한 정책들은 찾아볼 수 없고 있다고 해도 불충분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젠더 기반 폭력 예방과 대처를 지원하는 정책들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대상에서 보편적 성평등한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봤는데요. 남성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대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책임만으로 이 이제 권리를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결혼 지위나 거주 지역이나 연령이나 건강 상태, 인종 성적 제한과 같은 보편적 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이제 장애인 출산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어떤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지만 그 외의 대상에 대해서는 보편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과 의료 지원, 보조 생식기술 지원 대상에서의 보편성은 확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률원 중심 부부에 좀 한정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법적 근거는 부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성별, 연령별 정책 여건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고요. 정책 목표로서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는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재생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부분 임신 중단에 대한 지원이 없고 이제 그 외에 미진한 부분 때문에 부분 보장이라고 보았고요.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재생산 건강 향유권도 부분적으로는 보장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생산에 대한 양질의 정보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과 충분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도 부분적으로는 보장되고 있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대상에서 보편적 재생산 건강 및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우리가 취약한 어떤 의료 접근권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보장이 되고 있지만 법률원 중심 비장애인 중심에서 다소 확장됐지만 그 외에 어떤 보편성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끝으로 성평등한 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 남성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확인을 하였고요. 그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성재생산 건강 권리 증진을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젠더 분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구를 누구에 의해 어떻게 재생산하도록 하는가, 그래서 어떤 계층의 어떤 성별의 인구 집단을 재생산하고 있는가라는 성찰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UNFPA에서는 기후위기나 디지털 프라이버시, 인구이동이 젠더 폭력의 위험이나 임신 출산의 유지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의 접근을 통해서 생애주기 접근을 통해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생애 주기 전반에 걸친 성과 재생산 건강을 지원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이고요. 제가 좀 시간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저출산 및 인구위기 담론을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맞아서 2019년 이후에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된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 카이로 인권 규약을 함께 이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저출산과 인구위기 담론을 계속해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담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역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를 충분하고 평등하게 보장한다면 그것이 지역이 지속 가능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네 가지 방향에 있어서의 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특히 모자보건, 출산, 결혼, 장려와 같은 용어는 시급히 개선하고 결혼과 출산을 비동일 연결을 끊어내고 청년을 잡고 재생산을 하는 강압하는 새로운 주체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결혼과 출산에 관한 또 재생산권에 관한 이런 그 인식이 과거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연령이 되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출산을 했던 그 이제 어떤 시대의 흐름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법률혼만 인정했던 그런 것을 이제 사실혼까지도 이것을 조금 확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발표에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전북이 아주 나쁜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발표를 듣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께서 저출생 시대 재생산권 관점의 전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연구원의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운영에 관련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전북의 어떤 실태를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셔서 섭외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저출생 시대 재생산권 관점에서의 전북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지역마다의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저출생 문제와 더불어서 인구 정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전북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서, 그리고 전북 산후조리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재생산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목차가 잘 보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인구 정책과 재생산성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2번부터 4번까지 전북의 저출생의 현재 주소와, 그리고 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로 발생하는 재생산권 침해의 실태, 그리고 전북 그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본 원고에서 가장 중요한 재생산권 관점에서의 전북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한번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이제 조금 놀랍도록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재생산권이 인구 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점입니다. 1960년부터 이제 보면은 인구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러한 구호와 함께 인공 임신 준절 합법화라는 법들을 새롭게 마련을 해서 여성의 재생산권을 국가 발전의 통제와 제한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990년 이제 중후반 들어오니까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인구 정책의 기조가 인구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급전환을 했습니다. 이때 또한 국가는 출산 가능성이 있는 여성을 정책 대상으로 삼고, 반대로 인공 임실 중절 방지를 하고 난임을 지원하고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을 통한 출산율을 양적으로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이제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 정책이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 한 50년이라는 기간 안에 우리 한국의 인구 정책은 억제 정책에서 장려 정책으로 기조가 변화되었고, 그 중에 여성은 출생과 재생산권을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정책 속에서 여성이 수단이자 도구로서, 여성이 주체가 아닌 객체로서 통제되고 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출산율을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인구 정책이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재생산권 관점에서 인구 정책을 재해석을 해봐야 한다는 것을 이 원고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재생산권이라는 것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넘어서 여성 스스로가 출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아이를 낳을 것인지, 자녀 수는 몇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임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에 관련된 권리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생산권 관점에서 인구 정책은 모든 여성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고로 어느 지역에서든지 임신과 출산과 출산 이후의 돌봄 등에 관련된 모든 의료 지원 서비스를 누구나 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 기본적으로 마련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관련된 산후관리에 관련된 의료 서비스가 지역 간에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함의 어떤 특성이 전북 지역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북 그 저출생의 현 주소를 살펴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전북은 2016년부터 그 살펴보면 합계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면서 그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며 또 16년도라는 의미가 그 이제 출생아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고 그리고 전국에서도 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생아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적은 숫자만을 넘어서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도의 지역 간의 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격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보시면 이제 분만 취약지 현황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매년 발표가 되고 있는데 23년도 기준이 최근 자료라서 가져왔습니다. 전국의 250개 시군구 중에 22개구는 산부인과가 없고요. 50개 시군구에는 이제 산부인과는 있으나 분만실이 없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전북은 무주장수 임실 순창에 산부인과가 없고요. 완주, 진안, 부안에는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분만실도 이제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기준을 보시면 전국의 산부인과가 약 5,300곳이 있는데 이곳에 절반 이상이 서울과 경기도에 이제 몰려 있다라는 것이고 그 중에 이러한 5,300곳 이상의 산부인과 중에 단 10%만이 분만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을 보유한 산부인과가 약 470곳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수도권과 경기, 인천에 몰려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전북의 현황을 보시면 25년도 1분기 자료입니다. 시군별로 산부인과를 보시면 총 50개가 안 되는 49개인데요. 이 중에 약 45% 정도가 이제 전주시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익산, 군산시에 이제 몰려 있으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제 현황을 보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2017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산후조리원 또한 이제 수도권에 그리고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전북도에는 2015년도에는 20개까지 운영이 되었다가 지속 감소되면서 25년도 이제 올해 기준을 보시면 산후조리원이 1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9개소가 전주에 있고요. 나머지 이제 2개소가 이제 군산시에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있고 또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에는 분만과 산후돌보 인프라가 붕괴 수준에 있고 이 붕괴의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위험의 여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 산모가 증가하고 있고 제왕절개 분만들도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성 임산부뿐만 아니라 모성 사망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이 인구 감소 지역의 분만 산후 돌봄 인프라 붕괴와 같이 재생산권 여성의 재생산권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시면서 이제 전북도의 이제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전북도의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경험을 하면서 어떠한 실태 재생산권의 어떤 안 좋은 실태를 경험하는지를 보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그 10개 지역에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임산부와 임신 예정자 최근 3년 이내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1,000명이 안 되는 934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있는데 이 934명 중에 한 53% 이상이 타 지역에서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해서 이동을 해서 아이를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를 했다라는 이제 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이 타 지역으로 이동할 때 소요되는 이동 시간은 거의 1시간 정도 이제 소요되는 것이고 편도가요. 왕복으로 한다면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디로 많이 가셨나라는 걸 살펴보니까 전주에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몰려 있어서 대부분이 전주 지역으로 다시 14개 시군에 있는 산모들이 전주 지역으로 몰렸고요. 그 위에는 이제 군산과 대전으로 대도시권으로 빠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태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꾸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전북도는 재생산권 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이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단순히 산후관리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제 설립을 하는데 재정적인 요건들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어떤 조건들을 이제 저희가 드러났습니다. 보시면은 어떤 조건이라냐면요, 여기가 되겠네요. 우선은 이제 10개 시군의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이죠. 그래서 출산과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이런 취약 지역이면서 민간 산후조리원이 이제 전혀 없는 인구 감소 지역 10개를 대상으로 좀 아까 그 외부로 나가는 임산부가 산후조리원과 산부인과를 이용하기 위해 외부로 나가는 시간이 약 1시간 정도인데 이 시간도 좀 줄이고자, 그리고 재정 자립도와 지리적인 접근성, 그리고 교통의 편의성, 그리고 주민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좀 거점 방식으로 2개를 우선적으로 좀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보시면은 그림과 똑같이 2개 지역인 동북권과 이제 서남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보시면 동북권이 우선적으로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동북권이라 한다면 그림처럼 오른쪽에 붙어 있는데 남원, 인실, 순창, 무주, 장수까지 커버를 하고 싶었으나 무주, 장수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어떤 그 의료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제한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원시에 건축을 하고 1층,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지하부터 해서 4층까지의 건물이면서 올해 한 10월 정도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북권입니다. 저 그림 보시면 정읍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김제, 고창, 부안을 이제 포괄을 하는 그런 지하 1층 그리고 지상 1층에서 3층까지 이제 규모의 아마도 이거는 이제 내년도 10월 정도에 개소할 그런 산후조리원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고의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다 한다면 재생산권 관점에서 전북 공공산후조리원의 어떤 설립과 운영에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살펴보면 약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조합해보면 4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은 우선은 재생산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원 시장에서는 보통 한 1,500만 원 VIP권에 해당되는 산후조리원은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 돈이 있는 그리고 지역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은 합리적인 운영 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산과 산후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출산 친화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출산 윤마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산모와 아이가 존중을 받고 또 지원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어떤 출산 긍정적인 어떤 경험을 제시해주고 만들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또 지역 간의 그 의료 서비스 격차를 나름 어느 정도 해소해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과 도서 그리고
그리고 의료 취약 지역의 산모들도 지리적이고 경제적인 제약 없이 양질의 산후 관리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접근을 이제 보장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미혼모뿐만 아니라 한부모, 이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경제적 부담이나 사회적 시선의 문제 때문에 산후 관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차별 없는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생산권을 보편적 권리로 확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포용적 돌봄 체계를 이제 구축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재생산권적 관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이제 의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상태로 머물면 안 되고요. 이런 재생산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어떤 향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지역권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아까도 동북권의 그 산후조리원 권역별 산후조리원 형성을 보면 장수하고 무주가 조금 빈 공간으로 남는데요. 이와 같이 지역 간의 보편적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서비스 설계를 확대해서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미혼모, 이주여성, 장애인 등에게 맞춤 지원과 함께 선별적이고 무상적인 어떤 감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의료와 산후 돌봄 통합형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단순한 어떤 신체 회복을 넘어서 산모와 여성들의 어떤 산후 우울증을 예방하고 심리 상담 그리고 육아 코칭 이런 전인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산후조리원의 어떤 공공성과 지속적인 안정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적인 어떤 법령이 개선이 되고 제정이 되고 제도가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북도에 2개의 지역에 이제 마련이 되고 향후 이제 운영이 겠지만 더 많은 어떤 노력들 지속적이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인구 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재생산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보장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북 공공산후조리원은 이러한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보이고요. 이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강화와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과 제도 개선 그리고 관심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 한다면 이제 전북의 그 인구 감소의 문제가 좀 해결되고 있고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그 산부인과를 찾기가 어렵지도 않았고 산부인과라고 하면은 임산부들이 진료도 받고 거기 가서 아이도 낳고 그럴 수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 이제 산부인과도 굉장히 없어졌고 또 산부인과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전부 분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임산부들 진료 정도만 하는 이런 산부인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임신을 어렵게 했어도 진찰을 받거나 아이를 낳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금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이제 그 의료 정책을 이제 개선한다, 개혁한다는 의미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했는데 배가 산으로 가는 바람에 필요했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과거에는 가정에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이 이제 돌봐왔던 그런 그 산모들을 이제는 산후조리원에서 전부 돌봄을 받는 것이 이제 시대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이 산후조리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역시 지역 간에 차별이 있고 또 계층 간에 차별이 있고
또 신체와 정신의 이러한 그 통합적인 돌봄 같은 것도 필요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이나 제도의 지원 같은 게 또 필요한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 이제 그 발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산부인과 의사시기 때문에 언니들의 병원놀이 박슬기 활동가님께서 재생산권이라 쓰고 저출산이라고 읽기를 넘어서 보편적 인권과 재생산 정의로 나아가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목도 길고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네, 고민도 많고 앞에 발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요. 최대한 오늘 같이 고민을 나누는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목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담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오늘 이 인권 영역에서도 사실 여성의 주제인데 재생산이라는 주제 정말 중요한 주제이지만 저출산이라는 담론이 너무 확산되면서 여성 정책 이꼴 출산 정책. 그런데 사실 저출산 정책이라고 하면 너무 노골적이니까 재생산권이라는 것을 마치 여성과 등치시켜서 여성 이꼴 재생산 이꼴 사실 저출산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맥락이 아닌가, 이런 것들에 약간 경계를 좀 담아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소 활동 영역에서도 재생산권이라는 것이 어떤 독립된 생식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의 영역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재생산이란 주제로 함께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권이라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모두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제한된 권리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모두를 지향하는 보편적인 인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를 차별하고 누구를 배제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으로 재생산 권리를 넘어서 재생산 정의로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좀 더 고민을 해온 의료와 건강권을 중심으로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앞서서도 저희 공공산후조리원 정책 전북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앞에 백유록 선생님 발제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여성을 계속 생식에 대한 것이 강조되면서 오히려 그것이 모성의 강요처럼 이것이 또 정책으로 힘을 가질 때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나라는 경계가 먼저 하나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공공산후조리원 앞서 또 발제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고 나서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고민을 특히 의료 현장을 경험하면서 하게 됩니다. 사실 공공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인데요. 아까 계속 의료 서비스라는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어주셨고, 또 하나는 돌봄에 대한 영역인데,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으로서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와 돌봄 지원이 가능한가? 사실 의료와 건강권 문제 그리고 돌봄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탕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할 숙제들이 없는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앞에 발제에서 충분히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산부인과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는 것 전국적인 형상이고, 그 인프라가 무너지는 것은 지역에선 더욱 취약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처럼 사실 지금 분만을 할 수 있는 병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로 인한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점점 더 위험한 임신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분만이라는 것이, 출산이라는 것이 어떤 하루 정말 신생아가 탄생하는 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임신과 출산은 물론 임신하는 그 과정부터이지만 이 출산까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언제나 상시적인 위험을 수반합니다. 이 위험은 언제 어떻게 나타나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을 하는 당일에 산부인과 분만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임신을 했다는 자체로 그 언제라도 이 여성은 정말 이 건강에 대한 위협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기본 전제되어야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한 의료 인프라가 고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령 임신이 늘어나고 있는 거 뭐 다른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아도 너무나 우리가 체감하고 있지만 고령 임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고위험 임신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난임 시술이 확대되면서 난임 시술로 인한 다태아 또 고령 임신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곱절을 더한 임신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 모체 건강에 직결되는 위험성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의료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고위험 임신, 고령 임신, 다태아 임신을 커버할 수 있는 이 임신과 관련한 상시적인 위험성을 커버할 수 있는 그 병원은 현실적으로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외의 분만실에서는 더 고령 임신, 고위험 임신은 사실은 아무리 의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지 공공산후조리원을 넘어서서 이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너무나 필수적으로 이것은 정말 저출산을 넘어서 모체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고령 임신, 고위험 임신 이야기하지만 사실 또 하나 저희가 현장에서 정말 느끼는 것은 의사의 고령화예요.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하죠. 지금 저희가 이 전북 지역에서 분만을 책임지고 계시는 사실 정말 헌신적으로 책임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사실 지금 제 연령보다 거의 10년 이상 연배. 그러면 매일매일 모여서 내가 언제까지 분만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면 만약에 내 딸아이가 분만을 할 때 과연 전북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고민들을 모여서 하시면서 사실 버티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모로 의료계의 비판적인 입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말 그분들의 헌신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개인의 헌신으로 언제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산모와 함께 의사도 늙어가고 있다. 채울 수 있는 인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은 더 중첩되는 취약성이 있죠. 그 귀한 인력들이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다면 더 서울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고 지역에서 키워낸 의료 인력도 서울에 계속해서 공동화되면서 인력이 빠져나가서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찬가지 더 서울로 몰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지역의 의료 인프라는 정말로 함께 진지하게 고민되어야 할 수준이다. 그래서 사실 분만을 해야 안전하게 산모가 생존하고 건강하게 출산을 해야 안전하게 산후조리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앞서서 더 베이스부터 밟아가는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이 좀 현장에서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측면으로는 또 그 공공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돌봄의 측면입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만날 때 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는 정말 크죠. 말씀처럼 계층별, 지역별 격차가 너무 큰데 그 수요를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료라고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제한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료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에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 서비스의 영역보다 사실은 공공산후조리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돌봄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것이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들 산모분들이 정말 산후조리원을 필요로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앞서서 되게 일회성인 현금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이후에 양육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어주지 못한다라고 다들 문제 제기를 체감하시는 것처럼 이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 정도의 공공산후조리원 이 시설 확충이 과연 정말 아이는 언제까지 양육해야 하는 겁니까? 그 긴 양육 기간을 어느 만큼 그 돌봄의 책임을 같이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산후조리원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 너무 필요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은 정말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돌봄,
어떻게 돌봄을 할 것인가의 부담이 우리가 저출산 현상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많이 공감하고 계실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서 조금 더 장기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런 구체적인 돌봄에 대한 고민들이 더 깊이 있게 시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공공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해서 모두가 공공 혹은 공적 이런 돌봄을 책임지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의 시설이 생긴다고 해서 이게 공공성을 획득하고 그런 돌봄 기능을 획득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따르기 때문에 이 설립과 함께 그 이후에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와 같은 노력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고민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여성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분만을 하고 산후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수요라고 보는데요. 너무나 간절하게 임신을 하고 싶고 출산을 원하는 사람들과 정말 그거를 꿈꿀 수조차 없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사회적 기반에 있는 양극화가 된 이 저출산 현상에서 우리가 그러면 누가 우리 눈안에 보이지 않는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주 여성인데요. 앞서 세션에서도 이주 배경 아동에 대한 세션이 있었지만 이주 여성이 사실 양육자로서 또 그리고 그 가정 내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이 사회의 어떤 일원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만 사실 이주 배경 아동의 인권도 지켜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은 이렇게 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농촌 지역에 이주 여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결혼 이주 여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정말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을 수 있는 이 이주 여성 개인의 인권, 그리고 오늘 주제인 재생산권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을수록 더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현장에서 저희가 직접 만나게 되는 이주 여성은 실제 뭐 임신을 했거나 분만을 임박해서 이제 저희 의료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정말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있는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결과를 보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진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 그 주사를 좀 더 맞고 싶은데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배우자나 시부모가 그것을 진통 주사를 거절하는 권한을 가진다. 왜냐하면 한국말을 할 수 없고 이 사람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통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뭐 진행이 되지 않아서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도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구하기보다 그들의 보호자라고 법적으로 되어 있는 배우자와 시부모가 그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재생산권을 넘어서서 이 내 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할 이 인권적인 영역이 어떻게 고민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내용에서 그렇다면 이 여성의 인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어떤 존재로 존중받으면서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는지 그런 영역이 다 확장이 되어야만 결국 이 마지막 재생산권, 어떤 의료 현장에서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고립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내 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정말로 어떤 지지적인 통역의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의료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의료비의 문제인데요. 저희가 혹시 국제수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국제수가라고 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관광비자를 받아온 사람들이 뭐 약간 성형이라던가 한국의 선진의료를 자기들이 필수의료가 아닌 이런 것들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의료관광 목적으로 이렇게 의료 시술을 받고자 하는 그런 때 책정되는 국제수가가 임의적으로 있었는데, 그것들이 지금은 완전히 지금 뭐 특히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민 이런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이주민이라고 하는 우리 그 외국
외국인이라고 해서 국제수가라는 것을 적용해서 완전히 다른 진료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기사가 되었지만 실제 저희가 진료 지원했던 분이고 3차 병원에서 자연분만을 했는데 그 진료비가 1,500만 원이 청구되었던 이런 일들이 실제 여성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현상 파악이라던가 실질적인 의료비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더 시급히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애 여성에 대해서도 지금 예수병원이 전국에서 10개 중에 하나인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이 되었어요. 굉장히 감사하고 고무적인 일이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보편적 인권이라는 것을 다시 목표를 짚어볼 때 장애친화 산부인과가 전국에 10곳인데 전북에 한 곳이라는 것은 다른 병원들은 전혀 장애 친화적이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이 나머지 모두라고 할 때, 그렇다면 이것을 보편적인 인권으로 재생산의 정의로움으로써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재생산 보장이라고 할 때 더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 3차 병원의 역할이 아까 고령 고위험 임신 말씀드렸지만 특히 장애의 경우에도 굉장히 다학제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더 상위의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전북대학병원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더 상위 의료기관에서 다학제적인 접근으로 더 높은 그런 위험도를 가진 의료를 받아야 할 기관이 장애 여성이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실 이것은 도에서도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그 위상과 책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청소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청소년은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권적으로 여러 가지가 중첩되어 있는 상황이죠. 사실 친권이라는 이름 하에 자신의 의사결정권이 거의 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최근에 나는 봄이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청소년 진료기관 폐쇄, 아마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청소년들이 실제 자기결정권, 위기 임신이라던가 성재생산 건강, 안전한 성적 권리,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도 양육자의 어떤 결정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청소년 당사자의 의사결정과 이런 건강 지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도에서도 이런 청소년들의 어떤 실제적인 건강, 위기 상황 지원,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이런 방향에 조금 더 포괄적인 지원들을 고민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정말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사실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어떤 센터가 지어지고 어떤 시설이 지어지고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요. 사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에게 보편적인 것으로 권리가 나간다기보다는 그 센터와 시설에 집중되어서 너희들은 저기에 가면 되잖아 라고 사실은 와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재생산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싶고, 그 인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더해서 나열하는 권리가 아니라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정말 기본적인 권리다. 그 인권의 영역으로서 우리가 재생산의 권리를 부분으로서 모든 삶이 연결된 어떤 부분은 이어야만 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역으로서 재생산권을 함께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내가 이 권리도 있지라는 소유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내 눈에 누가 보이지 않는지,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을 정도의 사람은 어떤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할 때, 또 정책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열띤 그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인권의 영역에서 재생산권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특별히 이주 여성, 장애 여성, 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문제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위험한 임신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고령 임신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조금 더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그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전 과정의 그 모성 건강에 대한 위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의사의 고령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의료 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조금 획기적으로 진척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북 여성의 전화 상담소 전은희 활동가님께서 전북 여성의 재생산권 향상을 위한 여성 인권 현장 정책 제언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전주 여성의 전화 부설 가정폭력 상담소 활동가 전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왔는데 산후조리원 설립이나 사실은 이런 게 너무 필요하고 지역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의식은 모두 아마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친밀관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은 그런 제도 안에서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이런 제도 안에서 제대로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전달드리면서 이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친밀관계 폭력이라는 명제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 처벌법에 이거를 같이 이제 삽입해서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공감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친밀성이라는 관계적 특성에 기반해서 발생하는 각종 여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행법상 가정폭력으로 포섭되지 못하는 관계적 친밀성에 기반한 폭력을 규율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 이해 증진과 정책 수립을 통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어야 함을 함께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이해와 논의가 한 발짝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립니다. 그렇다면 친밀 관계 폭력이란 어떤 것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친밀 관계 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에 의한 발생 폭력이라는 의미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적 차원에 초점을 맞춘 개념인데요.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가? 지금의 법 제도 안에서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제대로 가해자 처벌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약간 관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한 파트너 폭력과 가정 폭력은 비슷하지만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사회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 방식과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문제의식의 출발에 역사적으로 사회 구조에 내재되어 온 권력관계로서의 젠더가 존재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젠더 기반 폭력으로서 친밀관계 폭력의 이제 현황을 보시면 친밀관계 폭력 112 실제 신고 건수는 폭력 유형별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 내부에 지금 실제 신고 건수인데요. 2022년도에는 지금 가정폭력으로는 17만 5천, 성폭력으로는 2만 5천, 스토킹으로 2만 3천, 교제폭력으로는 5만 7천 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 피해 밖에 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경우에는 그렇게 많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친밀관계의 폭력 관계인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요. 친밀관계 폭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적인 관계로 먼저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먼저 말하지 않으면 노출되기 어려운 관계 그리고 반복되는 관계 점점 심해지는 폭력의 관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은
재생산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 과연 생각을 할 수 있을까라는 명제를 가지게 되고요. 그분들이 가지는 그러면 재생산권에 대해서 어떤 피해들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3번에 보면 친밀관계 폭력에서 재생산권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재생산권은 재생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과 통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생산 통제는 재생산과 관련한 여성의 자율적인 성적 결정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재생산 강요는 넓은 의미에서는 재생산 통제에 속하지만 여성의 성적 결정을 통제하기 위해서 위해나 힘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피임과 임신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이다 보니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80% 이상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친밀한 관계에서의 재생산권에 대해서 임신 유지 혹은 중단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여성은 자신의 상황만을 고려하여 이기적 결정을 내리기보다 자신의 일과 가족, 몸과 정신, 파트너와의 관계와 양육에 대한 태도, 자녀가 놓일 환경과 미래 등 다양한 조건과 환경에 대해 고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친밀관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피해자들은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22년도에 가정폭력 피해자들 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항목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원하지 않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받는 경우가 무력을 사용한 경우 33.3%,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46.7%, 성관계를 강요받는 경우가 50%에 가까이 발생하고 있고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은 51.7%로 나타났습니다. 배우자에 의한 신체적 성적 폭력은 임신과는 관계없이 임신 전, 임신 중, 출산 이후 골고루 분포하였는데요. 임신 기간 중에 폭력 피해는 61.1%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피해 여성들은 임신으로 폭력이 중단되기를 기대하지만 많은 경우 임신 및 출산 시기에 폭력 피해 여성의 취약성은 증가하고 폭력은 지속되었습니다. 임신 시기에는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데 가해자는 피해 여성이 경제적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며 경제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해자가 원하지 않는 임신은 가정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낙태를 거절한 여성은 신체적 폭력을 더 강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임신을 한 여성들은 임신으로 인해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고 혼자서 신생아를 감당해야 한다는 공포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임신을 하면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두 필요하다는 생각에 더욱 떠나기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전하지 못한 인공유산의 증가를 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임신을 강요하던 가해자는 실제 임신이 성공하게 되면 부모로서 기뻐하지 않거나 책임감 가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아빠인데 그럴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낳았잖아, 네가 책임져 라는 남편들의 요구를 계속 받게 되고 경제적인 것까지 책임져야 하는 노출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원치 않는 임신을 통해 자기 몸에 대한 권리 자체를 애초에 가해자에 의해 박탈당했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모성 비난, 피해자 비난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출산을 한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 양육을 하고 환경 안에서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이
아까 발제하셨던 분들이 제안하는 그런 방식 안에서 제대로 제도권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약간 의문이 저희는 좀 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제언하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친밀관계 피해자에 대한 안전과 보장, 인권 보장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서 여기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가정폭력을 혼인 및 혈연관계를 중심으로 배우자, 직계, 존비, 친족 등으로 협소하게 설정된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력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에 대한 정의로 개정을 하도록 저희가 지금 발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요할 때 빠른 시기에 안전하게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산부인과를 사실 혼자 갈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같이 가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사실 모든 산모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가해자와 분리해서 의사 선생님이 만나서 이 산모가 피해를 받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지를 해야 할 때 아직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하고 또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어 건강한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계적인 통계 구축이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 아마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친밀관계 폭력의 발생 현황, 피해 실태, 그리고 지원 현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지원으로 필요한지를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수 있도록 통계 구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친밀 폭력으로 인해서 실은 이제 쉼터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노출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전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데 그런 경우에 경제적 자립이 어렵게 되는 이제 노출에 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퇴직보다 휴직을 해서 이후에 안정된 경우 다시 복직해서 안정된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 같아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와 파트너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내가 당한 피해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그 전은희 활동가님의 토론은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과는 또 차원이 한 단계 다른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은희 활동가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재생산권에다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여성 인권을 또 보태서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가 이런 그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37분, 3분이 남았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한 분 정도만 짧게 질문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발표해 주신 두 분 마무리 말씀 짧게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토론하신 내용에 대해 네, 마지막에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그 재생산이라는 영역이 너무나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토론을 들으면서 가장 궁극적인 재생산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이죠. 삶과 죽음, 생명권, 삶의 재생산인데 어떤 여성이 어떤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어떤 결정을 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위험과 부담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성 인권의 차원에서 굉장히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오래된 담론 속에서 이 생명권이라는 것이 마치 어떤 태아에게만 붙어있는 권리로 상상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여성의 위치인데 왜 그러한 생명권을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이지 않는가, 인권의 자리에서 누가 없고 또 전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 밖에 이렇게 저출산 정책이라는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 왔으면서도 임신을 강압당하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어떤 제도 밖의 위치에 누가 있는가라는 것이 끊임없이 성찰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주연 박사님. 네, 저는 짧게 제가 전북연구원의 사회인구 대응팀이면서 인구청년 연구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청의 인구정책, 저출산 정책, 지방소멸 대응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양적인 그 인구 유입과 양적인 출산율에 관련된 관점에 매몰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여성의 그 재생산권에 관련된 어떤 관점을 주요 포커스로 해서 관련된 정책들을 사업들을 추진할 때 나름의 많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토론을 정확하게 5시 40분에 끝낼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재생산권에서 그냥 우리 흔히 저출산 문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성의 재생산권 그리고 여성의 건강권 그리고 또 소외계층들의 이런 그 재생산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고 나중에 이제 정책적 반영이라든가 여러분들 연구하시는데 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써 5세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수고해주신 패널 여러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옹호자 포럼에 참여해주신 도민과 인권 옹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인권 옹호자 포럼을 통해 우리 주변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대안 모색과 고민을 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따뜻한 인권도시 전북을 만들어 가는데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전북특별자치도 옹호자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